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으뜸내과 대표 원장 성준민입니다.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 긴팔을 안 입으면 추워서 긴팔을 입게 됐습니다. 어, 또 황금 같은 주말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인데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온 뒤에 벌써 제가 세 번째 지금 출연하는데요. 지금 제가 한 3년 만에 온 것 같은데 그때나 지금이랑 변함없이 이렇게 방송을 좋은 방송을 잘 유지해 주셔서 비온 뒤 PD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 으뜸내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원장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저희 병원 PR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왕심리역과 상황심리역 그 중간에 딱 위치해 있고 5대암 검진 내과입니다.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뭐 각종 초음파, 뭐 갑상선 유방, 뭐 복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심장 진료까지 하고 있고요. 위랑 대장 내시경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진료의 질을 높이고 꼼꼼한 진료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원장 3명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보훈 위탁병원이라서 국가 유공자분들한테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그 진료 혜택을 저희가 이제 위탁받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은 이제 복통에 관한 겁니다. 감기 다음으로 되게 흔하게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복통 환자들의 90% 정도는 거의 대부분 뭐 단순 위염이거나 뭐 체한 경우 아니면 뭐 설사를 하거나 이런 장염인 경우 또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질환들은 우리 삶의 질을 조금 떨어뜨릴 뿐이지 뭐 생명이나 뭐 그런 후유증 같은 걸 남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아주 드물게 가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또 심한 후유증 같은 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아픈데도 계속 참고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이러다가 병을 결국에 키워서 되게 위험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고 중재를 받아야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직접 병원에서 경험한 증례들을 소개하면서 어떨 때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많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례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맞는 그 질환이 어떤 질환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질환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질환을 예측하려면 어떤 때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타난 증례입니다. 네, 60대 남성 환자분이셨고요. 3일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복부가 계속 아팠고 점점 통증이 배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위염 같은 경우에 상복부만 계속 아프고 말지 이렇게 통증이 배 전체로 퍼져나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기도 해보고 동네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없어서 내원했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약을 먹으면 조금은 나아지는데 뭐 전혀 차도가 없고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니 뭐 좀 약간 위험한 증상들인 것 같습니다. 배를 만져봤습니다. 제가 이제 진찰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압통. 이 압통이 뭐냐면은 눌렀을 때 이제 통증을 호소할 때 이제 압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른쪽 아래쪽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면은 좀 몇 가지 질환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신호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설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그냥 장염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설사가 없이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뭐 특히나 열까지 난다. 그런 경우에는 좀 우리가 꼭 병원에 가야 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수라든지 뭐 개실염,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난소도 오른쪽 아래쪽에 양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위험한 신호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약만 처방해드리고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이제 귀가하시도록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요 검은 게 이제 그 우리 대장의 끝부분입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 맹장에 달려있는 충수라고 합니다. 충수가 팅팅 부어 있고, 이 하얀 거 보이시죠? 이 하얀 부분이 이제 염증이 생긴 겁니다. 충수염이에요. 충수는 조금 깁니다. 이렇게 쭉 길게 팅팅 부어 있고, 주변에 염증이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에 전원해서 조금 더 빨리 발견됐으면 좋았는데, 좀 늦게 오셔가지고, 여기 되게 너무 아플 때 오셨거든요. 여기 좀 충수가 일부 천공이 있어가지고, 좀 복강경 수술로 끝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좀 개복 수술까지 하셨던 케이스였고, 입원 기간도 조금 기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충수염은 한 2, 3일 입원하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었어요. 급성 충수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대장인데요. 이 대장의 끝부분에 약간 좀 쓸데없는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네. 약간 부속물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어펜딕스라고 하는데 부속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속물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요게 이제 갑자기 뭐 대변이 여기 사이에 낀다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급성 충수염이라 그러고, 급성 충수염은 안타깝게도 이제 이거를 뭐 약으로 치료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은 이제 뭐 배꼽에 구멍을 내서 복강경으로 이제 간단하게 수술하고 빨리 퇴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진단이 늦어지거나 막 병을 키우게 되면은 이 충수가 파열되면서 주변에 심한 염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막염이나 폐혈증 같이 위험한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증례인데요. 30대 남성입니다. 이분은 하루 전부터 배가 아팠습니다. 기침할 때나 자세를 구부릴 때 특히 더 아팠다고 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쪽에 배가 아팠었습니다. 신체 진찰을 해보니까 오른쪽 아래쪽에만 압통이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초음파를 했습니다. 까만 부분이 맹장입니다. 맹장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충수염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주머니에 이 안에 이렇게 돌 같은 것도 껴 있고, 이 허연 게 다 염증인데요. 주변에 이제 염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까 맹장 충수에 비해서는 좀 짧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실염입니다. 개실염이랑 충수염이랑 증상이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제 개실 부분을 찍은 건데요. 되게 짧습니다. 아까 충수는 되게 길었었는데 여기는 좀 짧습니다. 개실염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대장 내시경 사진입니다. 대장에 이제 맹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끝부분입니다. 대장의 끝부분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게 요 부분은 이제 충수고요. 근데 요 충수랑 별개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같이 뻥 뚫려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밖에서 보면 이렇게 돌출된 주머니 같은 건데요. 낭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개실이라고 합니다. 장벽이 약해지고 뭐 변비 같은 게 만성적으로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원인 등에 의해서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 사이에 뭐 대변이나 뭐 돌 같은 게 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개실에는 또 출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장에서 피가 나면은 그건 또 개실 출혈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염증이 생긴 거고, 이거는 이제 충수염이랑 좀 다르게, 충수염은 거의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되지만 이 개실염 같은 경우는 약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입원을 해서 막 금식하고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병원에서도 외래에서
먹는 약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드물게 치료가 늦어졌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개실이 구멍이 나서 복막염이 생기거나 폐혈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조기에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개실염이랑 충수염을 이제 봤는데 그럼 어쩔 때 이제 병원을 가야 되겠냐? 심한 복통인 경우, 배가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병원에 안 올 수가 없죠. 복통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위염이나 그런 게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그냥 상복부만 아팠는데 진찰을 해보니 충수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제가 이제 갑자기 검사를 하자고 그럴 때 놀라실 때가 있는데 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충수염이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뭐 울렁거리고 막 토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상복부가 계속 안 되고 소화 안 됐는데 충수염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제 같은 걸 먹어도 계속 이틀 안에 차도가 없는 경우, 대부분 이제 뭐 우리가 체했다거나 위험인 경우에는 2, 3일 안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소화제 같은 거를 먹어도 이틀 안에 차도가 없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사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랫배가 아픈데 설사를 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설사를 하는 이유가 장에 뭐 독소가 생겼거나 뭐 아니면은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밖으로 이제 배출하려고 생기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인데 그런 설사가 없다는 거는 뭔가 안에가 갇혔다는 얘기죠. 설사가 없는데 아랫배가 아프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충수염 같은 것들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가 없는데 열이 나는 경우, 이거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열이 나는 경우 막 38.5도고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그런 경우 꼭 방문을 해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우측 아랫배는 아까 보셨다시피 뭐 개실염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충수염, 그리고 여기에는 소개를 안 했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난소의 염전, 뭐 자궁의 임신, 난소의 고름 뭐 이런 것들도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플 때는 꼭 병원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증례입니다. 아까는 이제 오른쪽 아랫배를 좀 봤고요. 이제는 이제 좀 다른 증례입니다.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이틀 전부터 소화불량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약을 먹어도 뭔가 차도가 없고 계속 안 좋습니다. 이분도 열이 있습니다. 제가 배가 아프고 열이 난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열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나쁜 균이나 뭔가 나쁜 게 들어왔을 때 내 몸을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 열을 지피는 겁니다. 그 세균이나 이런 애들은 열을 싫어하거든요. 열을 나서 내쫓으려고 하는 방어 기전입니다. 근데 열이 난다는 거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찰을 해보니까 오른쪽 윗배, 이번에 오른쪽 아래쪽이 아니고 오른쪽 윗배에 누르면 통증이 있었습니다. 머피증후라 그래가지고 담낭에 염증이 있었을 때 생기는 그런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초음파를 했습니다. 초음파를 했는데 담낭입니다. 이게 주머니같이 생긴 게 담낭입니다. 담낭의 벽이 허옇게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요. 요 동그란 게 돌입니다. 돌이 요게 딱 막혀가지고 담낭이 팅팅 부은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충수염일 때도 보였는데 간 주변이 허해졌습니다. 약간 염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급성 담낭염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초음파 소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검진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금식을 하고 초음파를 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막 배가 아프고 응급일 때는 금식 없이도 검사를 합니다. 특히 뭐 충수염 같은 경우는 금식이랑 전혀 상관없이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성 담낭염은 담낭에 생긴 염증입니다. 주로 이렇게 앞에 있었던 이런 담석이 원인입니다. 담석이 없이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
입원해서 일단 항생제를 투여를 합니다. 염증이기 때문에 그런 세균 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해서 염증을 깔아앉히고,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합니다. 심한 경우에 수술이 지체되거나 뭐 다른 바로 수술하기 어려운 뭔가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PTGBD라고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이제 구멍을 내서 그 담즙을 배출하는 그런 시술을 응급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충수염보다도 좀 더 무서운데요. 진단이 늦을 경우에는 뭐 복막염, 담낭 천공, 폐혈증 같은 것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 질환입니다. 80대 여성분입니다. 당일날 아침부터 토하고 배가 아파서 오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가 아주 심하게 아프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공막이 노랗습니다. 공막이 어디냐면은 눈의 흰자 부분입니다. 흰자 부분이 아주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진찰을 해보니까 우측 상복부에 심한 압통을 호소하시고, 머피 증후라고 그래갖고 아까 담낭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음파를 바로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초음파를 했습니다. 담낭에 돌은 보이지는 않는데 담낭에 염증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담낭염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요. 요걸 이제 담관이라고 합니다. 담낭에 있는 담즙이, 요 까만 게 이제 담즙인데, 담즙이 이제 소화액입니다. 소화액. 그 소화액이 우리 음식물이 내려오면은 요 담관이라고 하는 관으로 담즙을 내보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정상이 0.7이어야 되는데 거의 2cm까지 두꺼워져 있습니다. 예, 한 7mm가 돼야 되는데 20mm까지 되게 늘어나 있고요. 쭉 늘어난 끝부분을 보니까 여기 돌이 이렇게 하나 박혀 있습니다. 작은 돌이. 그걸 급성 담관염이라고 합니다. 좀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요 간 옆에 이 담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뭐 웅담, 곰, 쓸개 이런 거 얘기하시죠. 약간 초록빛깔 나는 담즙을 갖고 있는 담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낭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간에서 담즙이라고 하는 소화액, 그러니까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는 그 담즙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음식이 소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 담관으로 담즙을 내보내고, 또 옆에 췌장이 있거든요. 췌장에서 췌장액을 이렇게 내보내서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췌장에서는 뭐 주로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나오고, 그리고 이 담낭에서는 담즙, 주로 기름을 소화시키는 담즙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좁은 담관 사이로 한 직경이 7mm 이내로 되게 얇은 담관인데, 이 사이로 이제 돌이 떼구르르르르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탁 막혀가지고 담즙이 음식이 왔는데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담즙이 못 내려가고 정체되면 우리도 이제 물이 흘러야 이렇게 물이 안 썩고 물이 건강한데, 담즙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계속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여기 안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담관염이라고 합니다. 담관에 요런 데가 이제 막히면은 담즙만 안 나오고 말면 끝인데, 가끔 여기 막히잖아요. 그러면 췌장이랑 같이 췌장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못 나오게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췌장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좀 더 심각해져요. 이런 경우에는 췌장염도 생겨가지고 입원을 되게 오래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내시경으로 소장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요 있는 돌을 안에 관 같은 걸 넣어서 빼줍니다. 그게 이제 치료입니다. 뺀 다음에 만약에 여기 담낭 쓸개에도 돌이 있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이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합니다. 치료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그런 충수염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입원 기간이 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치료가 복잡합니다. 그럼 어쩔 때 이런 병을 의심을 하냐? 오른쪽에는 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플 때는 좀 병원에 방문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오른쪽 상복부에 담낭이나 그런 췌장의 머리 쪽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상복부가 아프다. 그런 경우는 꼭 병원을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황달이 동반된 경우, 눈이 아주 노래지는 게 이제 황달입니다. 보시면 이 담즙이 원래는 이렇게 노랗거든요, 색깔이. 그게 이제 내려가 가지고 대변이랑 같이 섞여 나오면서 이제 우리 대변이 노랗잖아요. 그 노란 이유가, 갈색을 빛을 띠는 이유가 그 담즙이 이렇게 대변으로 같이 빠져나오면서 담즙이 이제 좀 산화되면은, 그러니까 담즙이 좀 오래되면은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되는데, 그 담즙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피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피로 돌아다니다가 막 눈이나 이런 하얀 부분에 노랗게 착색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담즙이 갈색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갈색으로 착색이 됩니다. 그런 게 황달이 되는 겁니다. 황달이 동반된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간이나 담낭 쪽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변이 벽돌색 같이 나온다.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황달이랑 같은 증상입니다. 그 담즙이 대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혈액에서 떠돌게 되면 그게 이제 소변의 농도가 짙어지거든요. 소변에 담즙이 나오면서 소변이 색깔이 갈색같이 변합니다.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소변이 벽돌색같이 변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른쪽 윗배가 아프고 열이 난다, 황달까지 있다. 이거는 이제 당관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변이 회색으로 나온다. 이거는 엄청 심한 황달일 때 이럴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담즙이 대변에 섞여가지고 대변이 갈색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담즙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대변이 갈색이 아니고 회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증례인데요. 50대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막 배가 아프진 않으셨어요. 2주 전부터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입맛도 없고 막 안 좋다 그러세요. 그 약을 여기저기서 먹어봐도 차도가 없으십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한 적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일단 소화불량이고 뭐 신체 진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내시경을 했습니다. 위내시경을 했는데 위가 너무 깨끗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넘어가기에는 좀 환자분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초음파를 바로 이어서 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췌장입니다. 췌장인데 뭔가 큰 혹 같은 게 보이죠? 임파선이 엄청 커져 있습니다. 췌장 옆에. 그리고 이게 담낭입니다. 쓸개인데 혹이 하나 보여요. 예. 혹이 관찰이 되고, 안타깝게도 그 담낭에 있는 혹이 여기저기 좀 퍼졌습니다. 간 주변에도 침면하고 콩팥에도 침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담낭암 말기에 발견됐던 케이스였고요. 네, 케이스였고 바로 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담낭암이랑 췌장암은 조금 진단이 어렵고 이거는 마땅한 검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초음파나 CT 같은 검사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발견 당시에 진행된 상태가 많습니다. 우리 국가검진에는 보통 이제 5대항 검진인데 뭐 위내시경, 그리고 뭐 분변 검사, 대변 검사, 유방 촬영, 그다음에 뭐 폐암 검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40대 이상의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초음파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건강 검진할 때 담낭이나 췌장 이런 데는 이제 초음파로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꼭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거를 이제 뚜렷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인 초음파나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진단이 돼도 좀 후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치료가 어렵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이 잘 듣지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복부 통증이 계속될 때는 한 번쯤 의심해보고 복부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황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황달이 있으면 담낭이나 뭐 그런 데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 약간 차이가, 배가 엄청 아픈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가 막 아파서 막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인 경우에는 돌인 경우가 많고요. 배가 안 아픈데 갑자기 황달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암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 암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라 통증이 잘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 증례입니다. 20대 남성입니다. 4, 5일 전부터 복통이 엄청 심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참으셨어요. 너무 안타깝게. 자기 시험이 너무 중요하니까 병원에 안 가고 계속 참으셨어요. 참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허리를 숙이면 완화되고 펴면 아프다. 약간 췌장염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동네 의원에서 약을 타먹었는데 뭐 배가 아프니까 약간 한번 타먹었는데 별로 호전이 없다 그러셨고, 한 번 아프면 2~3시간 간다 그럽니다. 엄청 아프겠죠.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하게 통증이 있었고, 진찰을 해보니까 윗배랑 좌측 상복부에 압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했어요. 초음파를 했더니 췌장이 보통은 한 1cm 정도 두께인데 한 2cm까지 두꺼워져 있습니다. 예. 췌장이 되게 부어 있었어요. 초음파만으로 췌장염을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꼭 같이 봐야 되거든요. 피 검사를 같이 했는데 라이페이즈라고 하는 췌장 효소 수치입니다. 이게 정상이 60인데 88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급성 췌장염입니다. 급성 췌장염으로 얼른 응급실에 보내드렸습니다. 급성 췌장염, 췌장에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4대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게 이제 술을 막 거의 매일같이 뭐 2~3병씩 드시는 분들, 그리고 담석 아까 보셨죠? 그 그림 보셨죠? 췌장의 입구를 막아가지고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중에 그래도 좀 그 LDL보다는 좀 덜 나쁜 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500이 넘어가면 췌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중성지방 혈증, TG라고도 아실 겁니다. 네, 그 중성지방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또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험생은 뭐 이런 알코올이나 뭐 이런 히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원인이었었던 환자였고요. 복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리고 황달이나 발열도 아까 그 그림 보셨다시피 담석이 막은 경우에는 황달이나 발열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되게 위험한 병이거든요.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원해서 수액을 하루에 뭐 4~5리터씩 맞아야 됩니다. 4~5리터씩 몸이 부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알코올인지 뭐 담석인지 이런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액 맞으면서 금식해야 되고, 또 증상 봐서 뭐 물 먹고, 또 증상 봐서 죽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야 돼요. 수액 치료하고 또 원인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입원이 조금 깁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췌장 자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 같은 거를 녹이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에서 췌장에서 새는 거거든요. 새면은 췌장이 막 녹아버립니다. 췌장 괴사나 뭐 농양, 복막염, 폐혈증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병입니다. 가끔 막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입원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꼭 설득을 시킵니다. 네, 이런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별로 안 아프니까 입원을 안 하고 싶어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증례입니다.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40대 남성입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좌측 옆구리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통증이 사타구니 쪽으로 뻗어간다고 합니다. 소변이 아침에 한번 뻘겋게 나왔다 그래요. 피가 한번 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또 다시 없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저희 진료가 이제 좀 앞에 대기분들이 앞에 있었는데 막 문 열고 들어오셔서 빨리 봐달라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뭐 문진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너무 아파하시니까 바로 그 초음파실로 모셔서 초음파를 받고요. 네, 이게 콩팥인데 콩팥에 요 까맣게 보이는 거 있죠? 원래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있는 게 이제 요걸 수신증이라고 합니다. 그 콩팥에는 소변이 내려가는 관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넓어지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넓어지는 이유가 요 밑에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방광을 봤더니 방광 왼쪽에 소변이 들어가는 입구에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요로결석입니다. 요로결석이 뭐냐면 이렇게 콩팥에 돌이 생겨가지고요. 콩팥에서 이렇게 소변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요관이라고 하는 데로 내려가고 방광으로 이렇게 모여서 소변을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돌이 떼구르르 하고 굴러서 요관을 막거나 이런 방광 이런 데를 이제 막아가지고 생기는 병입니다. 증상으로는 막 옆구리 통증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약하면은 요로결석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혈뇨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혈뇨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CT, 뭐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진단을 하면은 바로 비뇨기과나 비뇨기과 요로 그 돌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뺄 수 있는 비뇨기과나 뭐 아니면 응급실로 가시라고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24시간 요로결석 치료하는 비뇨기과도 있고 하니까 바로 연락해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돌을 빼면 바로 통증이 좋아집니다. 이번에는 조금 비슷한 증례인데요. 60대 여성분이고 3일 전부터 우측 옆구리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통증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소변에 계속 피가 나온다고 해요. 3일 전부터. 열도 나고 약간 오한도 있었습니다. 이거 통증보다도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초음파를 봤습니다. 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까만 게 보이죠. 수신증이 있었고요. 방광을 보니까 방광에 이렇게 혹이 보입니다. 이분은 방광에 암이 침윤됐던 증례였습니다. 암이랑 그 결석의 차이는요. 결석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서서히 진행돼서 몸이 좀 적응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증상, 뭐 혈뇨라든지 뭐 혈뇨, 뭐 또는 뭐 옆구리 통증이 은은하게 있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열났던 이유는 그 소변 방광이 막혀가지고 그쪽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렇고요. 이런 경우 이제 비뇨기과 응급실에서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초음파나 CT 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시 위로 올라왔는데요. 40대 여성분입니다. 2주 전부터 속쓰림, 공복, 속쓰림이 있었고 공복이든 식사 후든 계속 쓰린다고 합니다. 2주 전부터라는 게 조금 찝찝하죠. 보통은 이제 뭐 한 2, 3일이면 끝날 일이 소화불량도 있었고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좀 이상합니다. 최근에 감기로 진통소염제를 2주 동안 드셨다고 합니다. 요게 좀 요것 때문에 좀 의심을 하고 제가 내시경을 했습니다. 내시경을 했더니 위에 큰 궤양이 있습니다. 요 허연 게 궤양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깊게 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손이 살점이 뜯어나가면 막 안에가 이렇게 깊게 파이잖아요. 그것처럼 위도 살점이 뜯겨가지고 깊게 파인 겁니다. 이걸 이제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위궤양은 진통소염제, 아까 진통소염제를 2주 동안 먹었다 그랬죠? 진통소염제, 그리고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되게 많습니다. 헬리코박터균, 평소 식습관, 매운 거, 짠 거, 뭐 술, 그리고 흡연 이런 게 원인이 됩니다. 이런 게 원인이 돼서 이제 위궤양이 생길 수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위암이랑 모양이 일단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시경에서 위궤양이 발견이 되면 꼭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합니다. 이게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그리고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치료를 어떻게 하냐? 2달 동안 약을 먹습니다. 2달 동안 위산 억제제를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없어졌는지 꼭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내시경으로 꼭 확인을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랑 감별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모양으로도 뭐 암인지 아닌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만약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꼭 확인을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만약에 뭐 안 없어졌다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60대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한 달 동안이나 소화불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점점점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이게 좀 찝찝하죠. 제가 아까 위염 같은 경우는 2, 3일이면 좋아진다 그랬죠. 근데 막 이분은 점점점 심해집니다. 이제 최근에는 밥을 못 넘겨요. 밥을 먹어 배도 안 고프고 밥을 하루에 한 끼도 먹기가 힘듭니다. 속쓰림이 갑자기 심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변이 새까맣게 나온다고 합니다. 내시경을 했습니다. 네, 위내시경 사진인데 위가 거의 막힐 정도로 이 큰 혹이 생겼습니다. 아주 험악하게 생겼죠. 네, 여기 위암 소견입니다. 진행성 위암입니다. 조직 검사를 했더니 위암으로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점점 진행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이 새까맣게 나옵니다. 새까맣게. 이 마이크 색깔처럼 새까맣게 나옵니다. 갈색이 아니고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요. 이 안에 우리 적혈구라고 하는, 우리 피가 빨간 이유가 적혈구의 철분 성분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소화되면은 새까맣게 변하거든요. 대변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위에 출혈 소견입니다. 상부 소장이나 위에서 출혈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가 많이 나면은 빨간 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될 시간도 없이 막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 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땐 또 토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빈혈 증상 때문에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적혈구는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증례입니다. 70대 남성분인데 이분은 일주일 전부터 계속 혈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10번씩 혈변을 본다고 해요. 복통도 있고 너무 증상이 안 좋아 보여서 되게 막 하루에 10번씩 설사한다 그러고 병원에 대기하시는 중에도 화장실 갔다 와서 막 저한테 피를 보여주고 이러니까 제가 검사를 바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료 당일에 S결장 내시경이라 그래가지고 대장 내시경 우리가 보통 이제 한 3일 정도 식단 관리를 한 다음에 장을 싹 비워서 이제 끝까지 다 보지만, S결장 내시경은 뭐냐면 이렇게 혈변이 심하거나 그럴 때 대장에 볼 수 있는 부분만, 아래쪽 부분만 이렇게 관장을 해서 변을 빼낸 다음에 당일날 이제 바로 보는 검사입니다. 이거는 뭐 5분이면은 검사가 끝나고요. 수면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S결장 내시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걸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 3개월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도 장이 덜 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3개월 전에 했는데 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분은 아마 장이 덜 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이 덜 비워져 있었으면은 꼭 내시경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당일날 이제 S결장 내시경을 했더니 대장에 혹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꽉 막히고 거기서 피가 이렇게 철철 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장암의 증상은, 대장암은 사실은 좀 증상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은 이렇게 직경이 큰데 거기에 혹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생기는 증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기 전에 꼭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철계피 빈혈, 이런 빈혈이 있거나 특히 남성한테 빈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꼭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을 해보셔야 돼요. 위장 출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경우. 근데 여자들은 사실은 빈혈이 있어도 이제 생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폐경한 여성인데 갑자기 빈혈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혈변이 나온다. 대장 내시경 꼭 해봐야 되고요. 복부팽만, 대장이 갑자기 어디가 막혀가지고 배가 빵빵해지는 증상이고 갑자기 생긴 변비, 이런 것도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대장 내시경을 오랫동안 안 해본 경우에
꼭 대장 내시경을 해봐야 됩니다. 국내 두 번째로 많은 암이 됐고요. 암 사망률은 3위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장암 예방은 대장 내시경으로 할 수 있으니까 꼭 주기적으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복통에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무서운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위험한 신호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심한 복통인 경우 그냥 단순히 막 속이 쓰리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심한 복통인 경우에는 꼭 바로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라고요. 설사가 없이 배가 아픈데 열이 난다. 제가 아까 설사는 장에 나쁜 독소 같은 거를 배출하는 그런 신호라 그랬죠. 근데 그런 방어 기전이 없이 계속 배가 아픈데 열이 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 배에 뭐가 숨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이건 암의 증상이죠. 새벽에 통증으로 깬다. 우리가 이제 신경성이거나 이러면 밤에 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새벽에 통증으로 깬다. 이런 건 약간 위험한 신호입니다. 혈변, 흑색변.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자꾸 몸무게가 빠지는데 새벽에 아파서 깨는데 이런다 갑자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뭐 이런다고 해서 다 뭐 큰 병이 있는 건 아니니까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혈변이나 흑색변, 위장관 출혈의 소견이라 그랬죠. 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고 황달이나 벽돌새 소변, 아까 회색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간 담도 쪽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있는 장기들이 많다고 오른쪽에 뭐가 아프다 그러면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혈뇨가 나온다. 눈에 보이는 혈뇨가 나온다. 그건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증상입니다.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꼭 병원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과에 오셔도 좋고요. 비뇨기과에 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생각보다 조금 많이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시청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프리나님, 제 기준 배꼽으로부터 왼쪽 살짝 위쪽 부분이 아픈데 중요 장기가 없다고 해서요. 의심되는 질환이 있을까요? 위염 같은 증상으로 한 달째 약도 먹고 밥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볼 때 연령이랑 성별이 중요한데 일단 연령이 조금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요 질문한 걸 뭐 연령이나 뭐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배꼽에서 약간 위쪽 부분이다. 그럼 거기는 이제 약간 소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는 뭐 사실은 뭐 큰 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설사나 뭐 변비가 동반되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오래됐고 변을 보고 나면은 증상이 좀 좋아진다. 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우리가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또 조심해야 될 게 많고 또 약을 먹어서 또 증상이 또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한 번은 방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증상이 되게 오래됐고 뭐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거나 뭐 혹시나 뭐 열이 동반되거나 또는 자다가 깨가지고 막 아프거나 또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가족 중에 뭐 복부 쪽에 암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일단은 큰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소화기 전문으로 보는 주변 내과나 뭐 저희 병원에 오셔도 되고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40대 여잔데 울렁거림이 수년째 너무 심한데요. 위암이나 대장암도 울렁거림이 동반된다고 하던데 위장과 대장 내시경을 못 하겠던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걸까요? 매번 수면은 거절돼서 힘들 것 같아요. 울렁거림이 소화기 문제로 야기되는 거랑 뭔가 영양실조나 저혈압 등에 유발되는 울렁거림이 서로 다를까요? 차라리 저혈압 때문이면 좋겠는데요.
위암, 대장암들이 유발하는 울렁거림은 증상의 양상이 조금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 40대 여자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셨고, 위암, 대장암 때문에 울렁거림이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대장암 때문에 울렁거리고 토하는 증상은 굉장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약간 무서운 말일 수 있는데 대장암 때문에 울렁거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배가 막 엄청 팽만하고요. 대변이 안 나옵니다. 일단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위암 때문에 울렁거린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위에 암이 생겨가지고 조기 위암 때는 절대 울렁거리는 거나 이런 증상은 없고요. 위에 암이 생겨가지고 위에 그런 출구를 좁게 만들면 당연히 울렁거릴 수 있고 뭐 계속 구토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위암 때문에 만약에 울렁거린다 그러면은 점점점 심해져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내시경을 안 한 지가 오래됐으면 그래도 뭐 지금 증상이 암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한 번은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수면이 왜 거절되는지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거절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지병이 있어서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40세 여자면은 대장 내시경이 꼭 급한 건 아니고, 지금 증상도 대장 내시경이랑 관련 없고 위내시경을 비수면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렁거림은 꼭 소화기의 위나 대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거 외에도 또 다른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뇌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는 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두통이라든지 뭐 아니면 신경학적 증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뭐 한쪽 팔다리가 뭐 힘이 빠진다거나 뭐 그러한 다른 증상들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질 문제로도 또 속이 울렁거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런 전해질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갑자기 막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갑자기 울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별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수년째 심하다고 하시는 거 봐서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아마 뭐 그래도 한번 그 병원에 한번 찾으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리나님 또 다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위염은 꼭 내시경으로만 진단이 가능한가요? 속이 쓰리진 않고 더부룩함, 소화가 잘 안 되는 답답한 증상들이 좀 더 큰데 위염으로 인한 불편함일까요? 배꼽 위 가운데 부분이 제일 불편해요. 위염은 꼭 내시경으로만 진단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위염은 저희가 이제 증상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속이 쓰리거나 뭐 또는 이제 뭐 그런 위산 억제제 같은 거를 투여를 했을 때 증상이 좋아지면 이제 그것도 이제 위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꼭 내시경으로만 진단하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답답한 게 계속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증상이 오래됐다 하시면 위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장보고님. 네. 1년 내내 설사 증상이 있는데요. 내시경 조형 CT 찍어도 이상이 없다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네. 자, 이거 설사 증상 1년 내내 있다 그러는데 일단 증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설사 증상을 하는 같은 비슷한 증상인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시경이나 CT를 다 찍어봐도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요. 일단은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제 그게 되게 만성입니다. 만성. 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말고 대장에 뭐 예를 들어서 크론병이나 뭐 궤양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만성적으로 대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설사, 뭐 출혈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병들은 좀 약간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사가 이렇게 1년 내내 설사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설사가
뭐 하루에 뭐 두세 번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 대여섯 번 이상입니다. 보통 대부분. 그리고 또 혈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변이 약간 점액 같은 게 같이 섞여 나온다. 이런 것도 또 약간 뭐 병과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설사가 뭐 하루에 대여섯 번 이상이 아니고 뭐 그냥 뭐 두세 번 정도다. 뭐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좀 더 심해진다. 왔다 갔다 한다. 내시경에서 다 이상 없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몸의 대장에 유산균이 있는데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습니다. 그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고 그럴 때 이제 우리 대장이 그런 균들의 작용에 의해서 변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제 대변이 형태가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설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유산균 섭취나 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제 아이디로 유튜브에서 꼼꼼히 보고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제가 강의한 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욘디에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또 와서 또 좋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